저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벌써 3년도 지난 일이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많은 면에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조용히 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조용히 지내는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학창시절만큼이나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희 큰이모가 얼마나 선을 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던지 그 등살에 못 이긴 저희 엄마까지 한번 나가서 얼굴 보고 차라도 마시고 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큰이모는 여자 나이가 꽉 찼는데 맨날 그렇게 혼자 놀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한다며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큰이모가 옆에서 호들갑을 치고 닥달을 하니 귀가 팔랑팔랑 하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얼마 후에 등을 떠밀려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선자리도 제가 원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키지 않는 티를 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예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굉장히 매너 있게 저를 대하며 식사 자리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1시간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이 사람은 자기 형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도 작고 내실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허세 없이 진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온 자리라서 제게 하는 질문에도 틱틱대며 단답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뒤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솔직히 끌린 게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의 만남과 식사 자리가 더 있었고 이 사람이 저한테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심 마음이 있던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 덕이야.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나중에 너희들 결혼하면 나한테 옷 한 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큰이모는 이 모든 것이 본인 덕이라며 엄청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진지하게 연애하는 것이 싫지는 않으셨는지 저 대신 큰이모에게 진짜로 옷을 선물하셨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초반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형이 연락이 안 되네. 형한테 이번 달 직원들 급여 줄 돈이랑 거래처 결제 대금까지 다 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연락을 안 받아. 뭐? 그럼 어떡해? 당신 회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도 그 당시에 새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라서 남편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이 끊겼다 하고 남편이 밤에 잠도 못 잔 채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전혀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피해 금액은 처음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단순히 결제 대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과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께 회사 이름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로 산지 1년도 안 된 집을 다시 팔고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회사 부도를 막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의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은 원래 이복 형제였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예전에 아주버님을 낳았던 분과 사별을 하고 그 뒤로 얼마 후에 지금 시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저희 남편을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이 말도 못했어요. 저희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경찰에서 아직도 못 찾았대?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 흔적도 못 찾은 게 말이 돼? 당신은 공동대표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회사는 망했어도 직원들은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이잖아. 이제 차도 팔았고 더 남은 재산도 없어. 나도 답답해. 형이 갈 만한 곳은 경찰한테 다 알려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전혀 없대. 형이라 믿고 모든 걸 맡긴 건데 이렇게 한탕에 먹고 사라질 줄은 몰랐지.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어요. 저 역시도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았지만 겨우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욕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남편이 물건까지 집어던지고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 회사마저 이 모양이 되자 수입이 하나도 없이 재산도 모두 날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버티는 중이라 더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나 된 상태였는데 워낙 정신없는 와중이라 아이가 생긴 것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뭔가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제가 아이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도 뚱한 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이 없길래 저는 남편에게 최소한 좋아하는 티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뭐? 좋아하는 티를 내달라고? 이 상황에서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좋아하냐? 너도 좀 정신 차려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도 우리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렇게 막막하면 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 회사 그렇게 날아가고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어? 방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술만 먹고 세월만 보내는 중이잖아. 이런 모습 보는 거 나도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남편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경력이 끊겼고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통장의 마이너스는 점점 늘어났고 저와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이가 되었죠. 남편과 둘이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매일 집에 찾아와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서방이 힘든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드는구나. 너네가 그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능력이 있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겠지? 시어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자랑하면서 본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웃겼어요. 예전에 뭘 했던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불화가 길어지니 집까지 찾아와서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불만이라 듣고만 있지 않았고 어머님한테 임신한 제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더 펄펄 뛰셨어요. 또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나면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버릇없이 목소리 높인다며 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싸움이 양가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고 결국에는 두 집안이 만나서 결판을 짓자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믿고 딸을 맡겼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업이야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수레쩔어 지낼 생각인가? 홀몸도 아닌 우리 딸한테 나가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하질 않나? 자네는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화를 못 참고 끼어들어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일부러 그랬겠어? 얘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짐작이나 해봤냐고? 며느리가 이렇게 속만 벅벅 긁어대는 성미가 누굴 닮았나 했네. 저희 부부의 일이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고 집안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리는 와중에도 남편은 그런 일에 신경 쓰기 싫다는 듯 방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저한테 이런 집구석에 더 있지 말라고 당장 친정으로 가자며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남편이 죄송해하며 사과라도 하는 모양새였으면 모르겠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죠. 저는 답답한 나머지 닫힌 방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애처럼 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우리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자고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니 제 인생이 꼭 실패한 패배자가 된 기분이라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보내는 서류를 받자마자 전화를 하더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내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만나면 뭐 어쩌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자 잘 살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연락을 제가 계속 거절했더니 남편은 저희 친정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친정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잘 되던 사업이 배다른 형 때문에 갑자기 망해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정 떨어지는 태도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냈지만 며칠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마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대로 용서해 줄 수는 없다고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예정인지 각서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도 형식적으로나마 화해를 하고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아직도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남아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남편도 얼마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해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편과 제 사이는 서먹했지만 그래도 겉으로나마 행복한 척 지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60일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다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라도 가자는 말을 하더군요. 한밤중에 드라이브라니 조금 의아했지만 막상 나와서 밤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 근처 산중턱에 있는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왠지 예전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 좋더라고요.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무거워서 금방 피곤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집에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조수석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차가 자기 혼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가 산중턱에 있는 카페고 도로에서 약간 올라온 절벽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차가 앞으로 굴러가는데 그 앞은 10m가 넘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절벽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도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대로 떨어지면 무조건 죽겠다는 생각에 조수석에서 운전대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돌렸어요. 그렇게 절벽으로 향하던 차를 옆으로 방향을 돌렸고 카페 진입로 언덕길을 한참 굴러 내려가고 도로를 횡단한 뒤에 커다란 바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차가 멈췄습니다. 만약 그때 길에 차가 다니고 있었다면 또 다른 2차, 3차 충돌로 더 큰 사고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바위에 충돌하기 전에 뱃속 아이가 생각나서 몸을 웅크리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쾅하는 충격과 함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119가 도착해서 저를 차에서 꺼내고 있을 때 다시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언뜻 보니 차는 앞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에어백이 전부 터졌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팔이 부러진 곳 말고는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문제는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병원에 누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저 혼자 있을 때 보험회사 사고 조사원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단 제 명함부터 받으시고요. 그날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요? 보험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가입되어 있을 텐데. 차도 남편 차고요. 그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하다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내분 생명보험을 들어두신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생명보험은 저희 결혼하고 같이 들었는데 남편이 들자고 해서 같이 들었거든요. 차량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도 없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사고 충격으로 고장났다고 했어요. 뭔가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고 좋지 않은 예감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날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아니요, 남편이 화장실 다녀온다고 해서 내렸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남편분께서 중립 상태로 차를 두고 내리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이 명함을 주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인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항상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퇴원하고 집으로 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정성스레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는 약만 먹으면 얼마 못 가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졸음이 오는 약이라 해도 이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을 쓰러지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시모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입에서 뱉은 후에 그로부터 몇 분 뒤에 자는 척을 하고 누워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과 어머님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나중에 부검이라도 해보면 어떡해? 그건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자식 잃고 우울증 걸려서 약 먹었다고 하면 되니까 의심도 안 할 거야.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머리털이 쭉 펴서는 기분이었고 조용히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어요. 잠시 후에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더니 거실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체 경찰이 무슨 일이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는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까지 내달렸고 경찰 두 분에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약을 먹이고 독살하려 한다고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저랑 같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더니 남편 컴퓨터 방 책상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약들이 발견되었어요. 남편은 그게 자기가 먹는 약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머님과 남편 이름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계속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먹으라고 챙겨준 약에 그 수면제를 몇 알씩 섞어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카페 주차장 CCTV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남편이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손을 쓰지 않고 차 뒤에서 몸통으로 밀고 있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어요. 진짜 소름 돋았던 사실은 실종 상태가 되어버린 아주버님 역시 어머님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언젠가 사망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보험금도 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들을 해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일부러 부도내고 배다른 형과 저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판사에게 반성문까지 쓰면서 선처를 요구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몰라뵌다는 소리만 들었지 진짜 그런 인간들을 겪어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당시에는 삶의 회의감이 들고 사람이 싫어져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와 지금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전부 지나간 일이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은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워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런 악몽을 꾸고는 해요. 아마도 제가 당황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면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다시 얻은 두 번째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30대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한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김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 김장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혼 첫 해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김장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까짓 김치, 요즘 세상에 사 먹으면 그만일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라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집안에 곧 죽어도 김치는 1년 내내 손수 담궈서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게 대체 누구냐 하면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수많은 김장을 하며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났고 비록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에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 두 사람은 앙숙이라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성격도 조금 많이 달랐고 일단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작은 것 하나에도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고 같이 있으면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웠던 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편이라 사실상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했고 반드시 성적을 내지 않으면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은 다들 연애하고 방학이 되면 유럽이다 미국이다 여행 다니고 부모님 돈으로 어학연수 다녀올 때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 다니려면 학비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기숙사 비용이나 교재 비용 외에도 제가 먹고 쓰는 기초생활비만 해도 정말 놀러 다닐 틈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반면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정말 돈을 처발라가며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형편도 조금 여유가 있었고 특히 남편의 조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집안 장남이 대학을 간다고 하니 조부모님 지원이 엄청나셨고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 자동차를 끌고 학교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부나 성적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술 마시고 놀 생각뿐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 없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재력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 지시로 남편과 제가 한조가 되어 조별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수업을 대충 듣기로 이미 유명했고 조별 과제나 성적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같이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성적이 정말 중요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학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같은 조가 되었지만 남편은 뺀질대고 놀기만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전혀 해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둘이 공동으로 과제를 해내야 한다는 건 그냥 대놓고 학점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알아서 다 할게요. 대신 이름을 빼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빠랑 달라서 장학금 못 따면 다음 학기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방해만 하지 말고 이번 과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빼고 저 혼자 2명분의 모든 과제를 다 준비했습니다. 과제 발표가 있던 날 저는 혼자 준비한 과제를 들고 강의실로 향했죠. 화면에 준비한 PPT를 띄워놓고 교수님 앞에서 한참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제 옆에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척척 해냈고 심지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의견으로 자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남편과 자료를 공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보내줄 필요도 없었고 전부 제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책임을 지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결국 교수님은 남편의 대답에 만족했고 제 발표도 인상 깊게 들었다며 좋은 평가를 내리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아까 대답을 한 거냐고요. 남편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대답을 했을 뿐이고 제가 만든 자료가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해맑게 웃으며 제 칭찬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순간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 사람에 대해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저한테 화해하자는 손을 내밀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같은 수업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남편과 붙어 다녔고 수업에 대한 대화나 그 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붙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았지만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졸업은 제가 먼저 하게 되었고 저는 친구들처럼 호주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과정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을 받아 업계에서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조건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며 경력을 쌓고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이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상 회사 생활을 시작해보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 업무가 적지도 않아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에 치여 살았고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마자 저한테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제 고생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기우는 양쪽 집안의 형편 탓에 시댁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사실상 시댁 집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실세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기도 하고
아버님 쪽 집안에서 재산이 더 많았지만 정작 시부모님만 놓고 보면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집안에서 돈 버는 일은 시어머님이 거의 다 하십니다. 커다란 식당을 2개 운영하고 계신 어머님은 직원도 엄청 많이 쓰고 계시고 그 규모만큼이나 손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 덕분에 남편은 지금까지 고생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 어머님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자기 엄마 대신 우리 친정엄마를 더 잘 따르게 된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언젠가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엄마와 180도 다른 성격의 장모님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다고요. 밖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대요. 남편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식탁 위에 놓여있는 10,000원짜리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전부였고, 심지어 남편 생일날에도 미역국은커녕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용돈이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돈이 부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남편은 그런 돈이 아닌 엄마가 집에서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가 결혼할 때 더 필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되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밑에서 식당 일을 배우고 나중에 물려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3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는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편하게 누워 쉴 수 없었고 계속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셨죠.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생활에 여유가 없고 엄마가 아파서 쉬게 되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돈 모으는 재주가 없으셨고 예전에 한 번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아온 재산도 거의 다 날리셨거든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세상 사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결혼하기 전이라면 제가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 치료비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제가 버는 돈이 온전히 제 돈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친정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만 끙끙 앓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먼저 제 월급을 전부 친정으로 보내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건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하잖아. 당분간 당신 월급은 장모님한테 보내드려. 몸도 안 좋으신데 돈 걱정까지 하면 너무 힘드시잖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저는 원래 결혼하면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었지만 회사 사정 때문에 몇 달만 더 일을 봐주는 중이었어요. 남편 배려 덕분에 월급을 모두 친정에 보내줄 수 있었는데 이런 배려가 나중에 올가미가 되어 다시 제 목을 조르게 될 줄은 몰랐죠. 저희 엄마가 결혼한 딸이 보내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미안하고 염치가 없으셨는지 직접 시장에서 장을 봐서 배추김치와 깍두기 파김치를 만들어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한테만 보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엄마가 괜히 찔리는 마음에 저희 시댁에도 김치를 잔뜩 보내셨다는 겁니다. 시댁은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따로 김장을 하시지 않고 그냥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만드는 김치를 먹고 지내셨어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맛이 없지도 않은 딱 식당 김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만들어 보낸 김치는 시어머니 입맛에 딱 맞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보낸 김치를 다 드시고도 저한테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저한테 친정엄마 김치를 만들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재료는 얼마든지 구해줄 테니까 저희 친정엄마의 비법 그대로 똑같은 김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얘야 기왕 하는 거 배추김치 깍두기만 하지 말고 파김치도 좀 담거라.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비법 좀 전수해서 같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김치도 싹 바꿔야겠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한 번도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같이 해줬고 점점 그 양이 많아져서 최소 매달 한 번은 100포기 이상의 김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배추김치를 하고 며칠 후에 깍두기를 담그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파김치를 담그는 식으로 한 달 내내 김치만 하다가 제 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맛있다고 칭찬을 하시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제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힘들다며 안 하겠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라 결국 친정엄마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3년 넘는 시간을 매년 1000포기 이상의 김장을 해왔습니다. 배추만 한 것도 아니고 깍두기 파김치에 동치미 같은 걸 포함하면 양은 훨씬 더 많았죠. 1년에 딱 한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라 가게에서 쓰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김치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김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김치 양이 줄어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였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김치를 담궈야 하나, 언제까지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하나, 정말 면목도 없고 속만 답답했어요.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어머님의 요구는 매번 다양해지고 양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식당에서 김치를 만드는 덕분에 저희 부부나 우리 친정 식구들은 김치 재료를 돈 주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했지만 정작 만드는 양에 비해 우리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양은 세 발의 피입니다. 시댁에서도 먹긴 하지만 대부분 어머님 식당에서 손님들 상에 올라가고 김치를 따로 팔기도 하거나 종종 거래처 사장님들께 선물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아무리 우리 엄마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봤자 몇 달 지나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도로 아미타불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그런지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차라리 돈을 조금 적게 받아도 일 편한 곳이 낫다며 금방 도망가시거든요.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애가 점점 커져가고 배가 불러오는데 계속 김치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김치에 대해 확실히 못을 박아야겠다. 앞으로 더는 제가 못할 것 같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김장 그만해. 당신 점점 배도 불러오는데 무슨 김치를 담글 거야. 식당도 그냥 예전처럼 아주머니들 시키던가 아니면 사서 하면 돼. 엄마도 이해하시겠지.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사실 남편의 이 말은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며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건 자기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그냥 집에서 먹는 김치도 다 사 먹자고 말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웠는데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이미 식당에 그 김치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줘도 너무 맛있어서 또 달라고 하는 중인데 이제 와서 김치 못 담그겠다고 하면 어쩌냐고 하셨어요. 저는 임신 6개월이 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김치를 하라는 말입니까? 정작 어머님은 무채 하나 썰어본 적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말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몸을 하고도 계속 김치를 담궈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다가 애라도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더는 못하니까 앞으로 김치를 사서 먹든 직접 담그시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상한 마음에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식당에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친정에서 남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니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도 내일 모레면 환갑이야. 어쩜 그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부려먹냐?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집으로 배추 200포기와 각종 재료들까지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그는 재료를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김치 담글 때마다 친정엄마가 거의 매번 식당에 와서 만드는 걸 도와주셨고, 제가 안 한다고 하니 엄마도 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대신 친정집으로 김치 만들어 달라며 재료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전화 받자마자 배추나 다른 재료에 아무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해놓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친정으로 배추랑 김치 재료 보내셨다면서요? 그래, 시장 갔더니 이번 배추알이 꽉 차고 좋더라. 그래서 100포기만 하려다가 200포기로 늘렸어. 기왕 하는 김에 김치속 좀 넉넉하게 하시라고 해라. 알배추에 넣고 싸먹으면 맛있더라.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사돈 집에 배추를 보내요? 제 상황이 이래서 김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그래, 너가 못한다며? 그러니까 너네 친정으로 보낸 거 아니냐? 너가 못하면 대신 너희 친정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 김치 안 먹고 살 거야? 아니 어머님, 식당에서 쓰는 김치를 왜 저희 친정엄마가 해야 돼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사돈이야 어차피 시간도 많잖아. 집에서 노는 김에 김치라도 담궈주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나이 먹고 시집간 딸한테 용돈 받아서 먹고 사는데 딸이 임신해서 일 못하면 친정엄마가 대신 하는 거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생활비 받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에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책임감 없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하여간 없이 살아서 그런지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것 좀 봐라. 헛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친정엄마 걱정이 되면 너라도 당장 달려가서 돕던가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왜 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엄마가 몇 달 아프셨고 그때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제 월급을 고스란히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 기간이 엄마 건강 회복될 때까지 5개월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용돈 정도만 조금 보내드렸어요. 근데도 그 일을 또다시 문제 삼으면서 저한테 없이 살았다느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산다는 소리를 아직도 하시는 겁니다.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어머님의 단골 레파토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신 이런 소리 못 나오게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죠. 그 길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와 함께 김치를 담궜습니다. 200포기 담그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김치 안 가져와? 아직도 다 못한 거야? 하여간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니 어머님, 다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가져오니? 식당에 김치가 다 떨어져 가는데 빨리 가져와야 한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먹으라고 보내셨잖아요. 어머님이 좋은 재료 보내주신 덕분에 앞으로 1년 동안 김치 걱정은 없겠네요. 앞으로도 또 보내주세요. 아니, 그걸 다 너희가 먹으면 어떡해? 식당에서 쓸 김치인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져와. 왜요? 저랑 엄마가 만들었는데 그걸 왜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만들어 먹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혹시 맛보고 싶으시면 몇 포기 가져다 드릴까요? 그 정도는 나눠드릴 수 있죠. 뭐야?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결국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고, 그 뒤로 다시는 저한테 김치 담그라는 이야기도 안 꺼내셨어요.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그 이후에 어머님 대하는 것이 약간 껄끄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확실히 못을 받고 넘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참에 쉴 생각이에요. 아이 낳으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하루 종일 돌볼 예정이니까 최소 2년 정도는 어머님 식당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못난 딸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 눈치 보게 하고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 이 정도 복수로는 모자라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얼굴 보며 살아야 하니 그냥 넘어가려고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당당한 사람이 될 겁니다. 처음 약속대로 저는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계속 배울 거고 언젠간 제가 물려받아서 하게 되겠지만 김치 때문에 친정엄마 고생시키는 건 끝이에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웠고 아니다 싶은 건 언제든 확실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